인조 이야기, 굴욕과 독살,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핏빛 가족사. 여러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된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 합니다. 1637년 1월의 조선, 한강 남쪽 삼전도. 눈이 하얗게 쌓인 벌판 위에서 한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이른바 309 고두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조선의 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가 왕이 된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조의 이름은 이종입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손자이지만 반계 혈통이었고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623년 역사는 그를 갑자기 왕좌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반정, 즉 쿠데타를 통해서입니다. 당시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그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사실 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화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싸웠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기울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광해군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실리를 챙기는 외교였지요. 그런데 이 외교 노선이 바로 반정의 빌미가 됩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몰아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고.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인 후금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그 논리로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인조와 그를 옹립한 신하들은 이제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웁니다. 명나라를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인조가 즉위하고 3년이 지난 1627년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의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철기병을 앞세운 후금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내려왔고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을 갔습니다. 결국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는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후금과 조선이 형제의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여진족의 나라와 형제관계라니요.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36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합니다. 이제 형제관계가 아니라 군신관계를 맺어라. 청나라 황제를 임금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격분했습니다. 오랑캐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척화파, 즉 싸워야 한다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조 역시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는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1636년 12월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안이한 대비가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국경에 파견된 정탐꾼이 청군의 침략 사실을 보고했지만 조정에 그 소식이 닿았을 때는 이미 청군이 한양 코앞까지 들이닥친 뒤였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하려 했습니다.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에서 버티면서 시간을 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군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1636년 12월 14일의 일입니다.
남한산성에는 당시 군사가 약 1만 3천 명 있었습니다. 청군은 12만이 넘었습니다. 식량은 50일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에서 조선의 조정은 두 파로 극렬하게 갈렸습니다. 척하파의 대표는 홍익한, 윤집, 오달제 같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더라도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반면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주화파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일단 살아남아야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다. 협상을 해야 한다. 인조는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박 백성들은 청군에게 짓밟혔습니다. 강화도마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화도에 먼저 피란 보냈던 왕실 가족들이 청군의 손에 떨어진 것입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47일간의 항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푸른 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의 옷입니다. 항복하는 자의 옷입니다.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구 지역입니다. 눈 덮인 벌판에 항복의식을 위한 단이 세워졌습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그 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 인조가 그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300우 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예법입니다.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가장 굴욕적인 예의입니다. 인조는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기록에는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고 전합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 앞에 이마를 찌으며 항복하는 그 장면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조선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조선 역사 최대의 치욕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 청나라에 매년 엄청난 양의 곡물을 바칠 것.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조건, 왕세자를 포함한 왕족과 신하들의 자식을 볼모로 보낼 것.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으로 향합니다. 소현세자 이야기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 무려 8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고통스러웠겠지요. 낯선 땅, 적국의 수도, 볼모의 신세. 그러나 소현세자는 놀라운 적응력과 지적 호기심을 발휘합니다. 그는 청나라에서 머무는 동안 당시 청나라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아담샬이라는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소현세자는 서양의 천문학, 과학, 천주교 사상을 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다. 조선이 강해지려면 변해야 한다.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나라와의 관계도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실력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고 무역 사업을 통해 돈도 벌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선에 있는 아버지 인조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삼전도에서 이마를 찌으며 항복한 굴욕, 그 치욕의 원인이 된 청나라. 인조에게 청나라는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 청나라 황실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인조는 소현세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모로 잡혀간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그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쿠데타로 왕이 된 인조에게 왕위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1645년 소현세자가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입니다. 그는 청나라에서 받은 천리경, 천주교 관련 서적, 과학기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인조는 차갑게 돌아선 얼굴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귀국한 소현세자에게 인조는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심하게 꾸짖고 구박했습니다. 가져온 물건들도 불필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1645년 4월의 일입니다. 공식 기록은 학질, 즉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기 전 사흘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흘 동안 인조가 보낸 의원에게 침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당시 의서에도 이런 증상은 독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조의 이후 행동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인조는 슬픔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의 빈소에서 인조가 소현세자의 세 아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을 모두 유배 보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소현세자의 가족이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독살의 배후에 인조가 있다는 의심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제기됩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왜 인조는 아들을 죽였을까요? 혹은 왜 죽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인조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통성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왕위를 지키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이마를 찌으며 항복한 그 치욕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인정받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된다면 인조가 평생 고집한 반청 정책, 명나라에 대한 의리, 그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더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 그것이 인조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질투, 두려움, 의심, 콤플렉스,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결과가 소현세자의 죽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가 꿈꿨던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청나라와 현실적으로 교류하며 더 강하고 풍요로운 조선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200년 뒤 조선이 개화기에 뒤늦게 하려 했던 그것을 소현세자는 17세기에 이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아버지의 손에 끊겼습니다. 대신 왕위는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17대 임금 효종입니다.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북벌론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북벌론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이지요. 인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삼전도에서 이마를 피가 나도록 땅에 찌으며 항복한 왕.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아들을 냉대하고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는 아버지. 조선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정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인조 개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는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광해군의 실용적 외교를 명분을 위해 뒤엎어버린 선택, 청나라의 성장을 직시하지 못한 지배층의 안이함, 백성보다 명분을 앞세운 성리학적 경직성.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삼전도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인조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현세자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래를 막아선 인조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꿨던 소현세자처럼 나아갈 것인가? 조선의 그 비극적인 역사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전도의 굴욕과 소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어떠셨나요? 아는 역사도 다시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아들 사도세자를 좁은 뒤주에 가도 굶겨 죽인 영조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